네, 지금부터는 ADC가 극복해야 할 과제 및 ADC 항암제가 나아갈 여러 가지 치료 방향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ADC 관련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ADC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DC가 비교적 안전한 세라피틱 인덱스가 넓은 약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선 데이터들에서도 보듯이 ADC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높은 비율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고요. 특히 EV 데이터나 사키스토 고비텍한 데이터에서도 보듯이 AE로 인한 약간의 치명적인 부작용 혹은 누적된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 등등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ADC의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ADC와 관련된 부작용의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ADC라는 약이 적절히 암을 찾아 들어가서 하는 것이 이제 부작용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캔서 셀과는 관련 없는 그런 오프사이트에서의 ADC의 작용이 기본적인 이제 부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오프사이트가 원래 ADC 개발된 ADC의 그 목적의 타겟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톡시시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V의 스킨 톡시시티 같은 건데요. EV가 이제 넥틴4라는 안티젠에 대한 반응으로 사이토톡시시티를 갖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넥틴4가 캔서 셀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스킨에도 이 스킨의 케라티노사이트에도 넥틴4 안티젠이 많이 익스프레션 되어 있고, 다른 정상세포들에 비해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하면 이런 스킨 톡시티가 나타나기 때문에 EV의 그 특징적인 마큘로 파퓰로레시나 혹은 아주 치명적인 스티븐 존슨 같은 부작용들은 바로 오프 사이트이지만 온 타겟의 ADC 톡시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더 흔한 거는 오프 사이트면서 오프 타겟 톡시티인데요. 쉽게 말하면 릴리즈된 페이로드가 다른 주변 정상세포에도 디퓨전 되어서 영향을 준다던가, 혹은 제대로 아직 릴리즈 되지 않은 인텍트한 ADC가 꼭 캔서셀에 가서만 붙는 것이 아니고 넌 스페시픽하게 정상적인 세포들에도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면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 어떤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ADC가 왜 캔서셀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왜 그래? 라고 또 말씀하신다면, 맨 처음 ADC의 메커니즘과 구성을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투약던 ADC의 1, 2% 미만만이 사실은 캔서셀에 찾아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페이로드로 따지면 거의 0.1% 정도만이 캔서셀에서 적절히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상세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잘 알려진 EV의 페이로드인 탁센 계열에 의한 페리페랄 뉴로패시라든가, 혹은 SG의 메로 서프레션인 뉴트로페니아, 또 TDXD의 CIMV를 너지아 보미팅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러한 ADC의 특징적인 구조물들이 있지만, 결국 ADC의 부작용은 이제 페이로드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페이로드가 비슷하면 링커나 타겟 안티젠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ADC를 할지라도 그 도즈 리미팅 톡시시티 종류 자체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페이로드에 의한 부작용이 또 주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DC의 어드베스 이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EV에 의한 스킨 톡시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삼상 연구들에서 보여줬듯이 이 특징적인 부작용, 높은 비율의 부작용의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머에만 렉틴4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케라티노사이트에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타겟 오프 사이트 톡시시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더마타이티스, 래쉬 등에 이제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간혹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나 TEN과 같은 아주 치명적이고 높은 모탈리티를 갖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사실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의 이제 1.7개월 정도쯤에서 초기 시점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보통은 이제 이런 스킨 톡시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을 하게 되고요. 사실 단순 래시나 그런 경우는 결국 이제 도즈 디펜던트한 톡시티이기 때문에 약제 용량을 조정하면서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런 스티븐 존슨이나 TN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의심되는 상황들. 저 같으면 주로는 긁지 않았는데도 수포가 생기면서 부풀고 물집이 생긴다. 혹은 입안의 점막까지 이런 침범이 되어서 수포가 생긴다라고 하면 다음 외래까지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당겨서 필요하면 응급실에라도 오시도록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이제 뭐 그레이드에 따라서 인터럽션을 하거나 뭐 중단하거나 스티븐 존슨이나 TN 같은 경우는 즉시 중단하고 뭐에 따라서 이제 용량을 이렇게 감량해 나가는 절차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것은 한두 번만 EV를 적용해 보시면 다 여기에 맞춰서 아마 조절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환자분들이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대처나 어떤 일종의 욕구라고 해야겠지. 그런 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또 연구를 해서 사실 같은 렉틴포라 할지라도 이 튜머의 렉틴포와 케라티노사이트의 렉틴포가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안티바디 제제를 구별하고 또 튜머 사이트에서만 또 스킨의 케라티노사이트가 아닌 튜머 사이트에서 좀 더 특징적인 릴리즈 할 수 있는 이런 링커를 이제 개발함으로써 이것조차도 이제 적게 해보려는 시도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스킨 톡시티를 좀 덜 걱정해도 되는 그런 EV가 이제 개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전은 잘 모르는데요. EV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에 이제 당뇨가 있었거나 아주 비만인 환자거나 이럴 때 EV를 쓰면서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이나 그런 게 동반되면 간혹 DKA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나 아주 초기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이제 당뇨 환자이거나 그럴 때는 어,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런 셀프로 그 PST 같은 거를 좀 적절히 측정해 보시라고 되어져 있고 랩을 좀 다음번 외래 뭐 어차피 일주일마다 초기에 오기 때문에 랩을 볼 때 글루코즈 잘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블러드 글루코즈도 잘 확인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어떤 엔도크리놀로지스트한테 좀 리퍼럴을 좀 잘 해본다던가 이제 그런 대처를 해야 하는 게 또 EV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또 EV의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치료 중단의 원인이었던 이제 페리페럴 뉴로패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탁센에 의한 페리페럴 뉴로패시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 뭐 페리페럴 뉴로패시는 누적된 부작용이라서 초기에 발생하지는 않고 이걸로 뭐 생명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는 좀 덜합니다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로 인한 이제 환자와의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의 가장 큰 불편감 중에 하나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용량을 좀 줄여보기도 하시고 리리카나 그런 안티컨벌선트 같은 뉴로패시 약을 이제 써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너무 심할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단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EV를 언제까지 쓰는 것이 이상적이겠냐라는 숙제를 던져준 그런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V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이 EV 그 302, 33 연구를 보면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아예 DM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은 CIPN이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의해서 있다면 아예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로 환자를 등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관리해서 나온 게 어드밴스 이벤트라서 사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어드밴스 이벤트의 비율보다 우리 프랙티스에서 이제 EV를 썼을 때 이제 어드밴스 이벤트는 조금 더 높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간과하기 쉬운 부작용 중에 하나는 케모세라피 인듀스드 노지아 보미팅 M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C라고 하면 사실 좀 뭔가 표적 치료제의 느낌이 나고 해서 별로 이런 CIMV는 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엠포투마 베로틴 같은 약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에너투나 사키스토나 고비테칸 같은 약은 하이 에메토제닉 리스크여서 아주 적극적인 CIMV 예방을 해야 되는 약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뭐 스테로이드 덱사만 좀 쓰고 시작한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번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갔을 때 환자가 엄청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도 이런 CIMV에 대한 조치도 아무리 신약이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ADC가 어떻게 이제 다음 단계로 연구되어지고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컨비네이션 스트래티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ADC를 여러 약제와 이제 컨비네이션 하는 건데요.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DC와 IO, 좀 EVP 레지멘이 여기에 속하겠죠. 이게 있고요. 또 ADC와 ADC를 다른 ADC끼리 이제 한꺼번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ADC 안에 듀얼 드럭을 붙여서 페이로드를 두 가지 종류를 붙여서 하는 방식의 또 이쪽에 콤비네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ADC와 RT를 같이 했을 때 RT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티젠들의 익스프레션이 더 증가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ADC, RT를 콤비네이션하는 요법들이 또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ADC와 IO를 추가하는 것은 이제 EVP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ADC와 IO들이 뭐 사키스토 고비테칸이나 트러스트만 뭐 데루스테칸 또 디스타마 베로틴 같은 약들이 여러 IO와 이제 병합한 요법들이 비교적 이제 얼리 스테이지 연구들이지만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EVP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약제가 이제 보고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약제는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EV와 SG를 이제 같이 쓰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타겟하는 안티젠이 종류가 다르고 또 페이로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칸 이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다만 톡시시티가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그 특히나 이제 SGA와 뉴트로페니아 같은 게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SG의 그 10mg이 아닌 뭐 8mg, 7.5mg으로 이제 줄인 도주로 됐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콤비네이션을 했더니 ORR이 거의 70% 가까이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의 치료가 중요한 치료 옵션의 추후에도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시도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의 안티바디에 다른 종류의 페이로드를 두 가지를 붙이는 이제 듀얼 드럭 ADC도 이제 시도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뭐 확증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를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는 팔리어티브 세팅에서의 치료에 대한 옵션들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수술 전후에 ADC를 이용한 치료가 이제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잠깐만 코너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하나의 약자가 새로 개발되면 팔리어티브 세팅에서 모든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마치고 마지막에 시도하는 것으로서의 이제 평가를 먼저 시도하고요. 여기서 효과가 확인되면 이제 서드 라인 그리고 효과가 확인되면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약제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퍼스트 라인에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그때 하면 이제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는 리스폰스 레이트 높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크로 메타스타틴 인전의 이라디케이션 능력도 좋을 거다라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EVP 요법 같은 경우 리스폰스 레이트이 거의 이제 60% 가까이 되고 했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DC의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의 치료는 뭐 EV 펜브로 요법을 이용한 뭐 EV303,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 환자에서 시스타판 엘리저블 환자에서 했던 뭐 EV304 연구, 뭐 디스타마 베로틴과 톨리파리맙을 이용한 뭐 연구 등등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팔리어티브 세팅에서지만 그 효과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페리오퍼레이티브 세팅은 팔리오티브 세팅과 다르게 이제 시스플라틴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시스플라틴의 효과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조되어지는데요. 사실 시스플라틴이 쓸 수 있는 환자에서의 시스플라틴을 이용한 페리오퍼레이티브 트리트먼트는 지금도 비교적 공고히 잘 치료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스플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에서는 시스텍토미 전후의 치료 옵션이 사실은 되게 좀 애매하고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스플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는 퍼포먼스가 많이 안 좋은 환자들이 많아서 수술적 치료 자체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들에서는 이 전후의 치료를 뭔가 해줘야 이 시스테믹한 디지즈의 컨트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추후 재발할 때 그것에 대한 게 있을 건데요. 저는 이런 EVP가 이렇게 시스플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에서도 효과가 이렇게 더 월등한 면도 보여줬기 때문에 최소한 인엘리저블한 환자들에서의 ADC를 이용한 페리오퍼레이티브 트리트먼트의 치료 전략은 조만간 하나의 프랙티스로 되어지는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ADC라는 약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발전할까, 어떻게 시도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제가 임상의사지만 제약회사 등의 이제 시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ADC는 여러 이제 구조물들이 병합되어 나름 이제 예민하게 역할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약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런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특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링커를 어떻게 하냐 해서 다 특장점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또 조금씩 더 보완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3세대를 넘어서 4세대, 5세대 ADC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스타트업과 제약회사들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뭐 희망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GCSF에서의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어떤 뭐 발전이랄까요? 제가 한번 본다면 원래 이제 데일리 투여하는 이제 필그라스 팀에 이 페길레이티드 기를 붙여서 대사를 느리게 해서 한 번만 투여해도 되는 페길레이티드 이제 필그라스 팀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렇게 필그라스 팀에다가 이 무거운 페길레이티드 기를 이제 붙여서 만든 약제라고 하겠는데요. 이 약제라 다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필그라스 팀이 메로의 스템셀과 반응하는 부위가 이 부위라고 했을 때 이 부위가 이제 페길레이티드 이제 원래 페길레이티드 필그라스 팀에서는 이 페길레이티드 여기를 좀 같이 감고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좀 부착이 조금 원활치 않았다고 했을 때 이 부착하는 위치를 이 위로 좀 당겨서 페귤레이티드를 붙여서 만든 약이 쉽게 말하면 이제 페그테오그라스틴, 누라페이라고 알 수 있는 녹십자의 약이고,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카피약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제로 승인을 받은 거죠. 이런 약이고요. 더 나아가서 좀 다른 방식으로 페귤레이티드를 다른 곳에 붙인 약이 롤론티스라고 알고 있는 한미제약의 약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의 제재가 있지만 조금씩 수정해서 새롭게 더 유능한 약제를 만드는 게 참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제약회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ADC에도 조금씩 변형하면서 약제의 성능을 보완해서 좋은 약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왠지 우리나라 회사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약제를 저 같은 임상의사가 또 평가하고 근거를 만들면서 저는 저대로 또 하나의 이제 그런 연구 경험과 그런 걸 쌓아서 실제 치료에 도움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ADC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같은 안티젠 안에서도 조금씩 보완한 여러 종류의 약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약제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해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긴 시간으로 ADC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과 키 컴포넌트, 그리고 주요 약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의 몇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쿠키 영상으로는 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도는 우리 제주 올레길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첫 번째 코스의 첫 번째 1-1 코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상징적인 곳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섬 속의 섬이라고 해서 이 동쪽 끝에 있는 이제 의외로 작지는 않은 이제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도라는 이름은 소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요 섬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요쪽을 보면 이렇게 좀 높고 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낮아지는데요. 이것이 마치 소가 누워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고, 멀리서 찍은 사진도 이렇게 이제 우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뒤에 보이는 그 희미하게 보이는 육지 같은 섬이 거기가 바로 이제 지금 현재도 우도 앞에 있는 곳에서 제가 찍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배가 30분마다 있고 아주 많은 사람을 태우게 돼서 관광객이 정말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지만 크게 뭐 붐비지 않게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도에 이렇게 타고 내리시면 이런 이제 우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를 이제 이 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 자전거나 전기차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는데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인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우도에 이렇게 시골길에 이런 거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제주도에서 오히려 저는 우도가 가장 잘 느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돌담들이 이렇게 잘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담들이 또 이렇게 엉성해 보이는 듯한데요. 이 엉성한 그 사이로 사실은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해서 이, 이 태풍과 바람이 강한 이 제주에서 이 돌담이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자연 환경과 이렇게 덧붙여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돌담이라고 하겠고요. 또 이러한 밭들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뭐 깎아지는 듯한 절벽은 아니지만 이런 뷰와 함께 뒤쪽으로는 서서히 완만한 우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뭐 한 반나절 이것도 역시 이 정도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제주 여행에서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코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마지막 쿠키 영상으로 이제 제주도 여행을 마치며 정리하는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주도 여행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숙소와 관련돼서 제가 총 4곳의 숙소를 묵었는데 한 곳은 조금 이상했는데 이 3곳은 정말 가성비가 아주 좋고 또 그 자체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서 뭐 제가 뒷광고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이용하셔도 전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름과 숲길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말씀드렸던 검은 오름, 뭐 밭도로름, 안도로름, 다랑시 오름 등이 제가 다녀본 좋은 느낌의 오름들이었고 또 이러한 사려니 숲길이나 비자림 숲길, 또 절물 자연휴양림, 또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교대 자연휴양림 등이 아주 걷기 좋은 숲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제 여행과 함께 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주 기분 좋게 슬퍼지는 그런 드라마였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역시 저는 별 5개를 주는 드라마로서 저의 이 제주도 여행의 3가지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한방이 여러분들 이렇게 ADC에 대한 내용을 저의 제주 여행과 함께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엔 이 ADC와 연결되어서 유로세리알 캔서, 즉 방광암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여행지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